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다뤄야 되겠는데요. 연준의 파월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딱 열었잖아요. 이건 지난 2주 전에 제가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성이 그러니까 커진다는 것을, 그게 FOMC가 7월 말에 이틀간 했는데 8월 1일 날에 그러니까 나왔으니까는 그래서 보니까 뒤늦게 보니까는 제가 그랬잖아요. 금리 인하로 이제 그러니까는 방향성을 좀 틀 명분이 생겼다고. 예? 파월이 또 한 번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뭐 그야 근데 파월의 책임은 아니죠. 고용노동국에서 수정 전망 수정치가 충격적으로 나왔으니까요. 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잖아요. 0.25% 이제 그러니까 뭐 확률상 90%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월가가 크게 반등을 한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요 부분만 간단하게 이건 짧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료는 많이 그랬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요. 이거 봐보세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7월달 FOMC 회의록이 공개됐죠. 그러니까 7월 말에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이틀간에 그러니까 FOMC 회의를 딱 했는데, 그게 이제 의사록이 뒤늦게 이제 한 3주 후에 이제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예? 일반인들한테. 무슨 얘기들을 했는가? 이제 그 안에서 위원들이.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과반수가, 위원들 중에 과반수, 절반 이상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계속 오른다는 그 위험성, 예?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위험성하고 고용이 그러니까 나빠지고 있다는 하방 위험성 하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 더 큰 위험으로 이제 보인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서 고용이 그러니까 충격적인 것이 나온 것이 아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불완전하게 확보가 된 상태 속에서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플레가 더 위험하다. 7월 말까지 그랬었어요. 7월 말까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건 뭐냐면 자산가격.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중 충격이라는 얘기를 표했잖아요. 이중 충격은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하고, 그러면서 뭐 자산시장의 어떤 충격. 네? 이거 이중 충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가격이 한 분인가 일부에 의해서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네? 자산가격 우려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만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8월 15일, 지난주죠.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지만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게 나왔죠. 생산자 물가가요. 생산자 물가에서 특히 뭐냐면 서비스 물가가, 미국은 서비스 물가가 대부분을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생산자 물가가 크게 이제 그러니까는 급등한 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냐면은, 야, 9월달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됐었잖아요. 예? 생산자 물가는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21년도 1월달, 2021년, 소위 말해서 3월 봄부터 이게 쫙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파란색이 생산자 물가거든요. 오렌지 색깔이 소비자 물가고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먼저 이렇게 막 뛰어 올라간다고요. 네? 내려올 때는 더 먼저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되게 선행 성격을 갖고 있어. 생산자 물가가 실제로도 보게 되면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야. 네?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이런 분위기가, 네? 한 주 전 정도까지 이렇게 시장을 지배하고 그랬잖아요. 목소리로요. 네? 오히려 뭐냐, 금리를 올려야 될지 모르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고 앉아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굴습이라고 있죠. 이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똑똑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연준의 굴습이가 뭐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요? 네? 뭐라고 했어요? 이게 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냐, 불확실성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여전히 이 데이터에 많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언제냐, 8월 15일 날 이제 이 생산자 물가를 보고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네? 굴스비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파월의 입장을 많이 그러니까
공유하는 이런 위원 중에 하나로 이제 돼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그럼에도 이제 뭐냐면은 소비 심리가 또 빠르게 냉각되는 지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준 사람들도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네? 소비 심리도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런 지표도 나왔어요. 네? 소비 심리가 빠르게. 그러니까 경기가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네? 가라앉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 지출 추세치를 보게 되면요. 이 그림만 봐보세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요. 고용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소비 지출도 나빠질 수밖에 없죠. 상반기들만 딱 이렇게 비교해 봐도 딱 이렇게 오른쪽에 보게 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게 되면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잖아요. 네? 악화되고 있잖아요. 상반기 소비 지출 지난 2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많이 이제 하락하고 있잖아요. 2분기는 더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기업의 투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AI 기반 빅테크 투자가 굉장히 지금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도 그러니까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 지표는 그러니까는 고용과 소비와 투자가 약세로 그러니까는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몇 가지 지표에서 중요한 지표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거예요. 확인되고 있어요. 이건 다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8월 21일 날 소위 S&P 글로벌 PMI 지수라는 게 있죠. 구매자 관리 지수요. 이게 굉장히 정반대 흐름이 나왔어요. 반대 흐름이 뭐냐면 굉장히 경기가 제조업이건 서비스건 간에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어요. 물론 인플레도 좀 오르는 기세로 나왔지만은 고용과 산출이 경기가 제조업이든 서비스든 간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8월 달에. 네? 이것도 많이 우리가 주목하는 거거든요. 네? 주목하는 거란 말이에요. S&P에서 가는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PMI 지수가요. 구매자 관리 지수가요. 실물 경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니까 8월 달 지표가 다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연준 위원들 파월들 섞어도 고용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여전히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22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잭슨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오밍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죠. 연례 행사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열어놓은 것은 제가 이제 예상했잖아요. 6월달 7월달 사업장 일자리가 충격적으로 나왔잖아요. 5월달 6월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제가 The Shifting Balance of Risks.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균형이 그러니까는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연준의 그 미션은 뭐예요? 연준의 미션은 맥시멈 인플로이먼트하고 프라이스 스타빌리티, 물가 안정이죠. 고용 최대와 고용과 물가 안정, 인플레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것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그러니까 고용은 그러니까 하방 위험성, 인플레이션은 상방 위험성, 이게 균형을 가했었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 이거예요. 네?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policy stance, 정책의 그러니까 입장을 그러니까 조정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보고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시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그러니까는 7월 FOMC 이후에 이제 더 이제 지표들을 확보해가지고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성이 더 크다고들 진단을 했는데 과반수가 자신을 포함해서 진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확보한 데이터들을 보니까는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걸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9월 달에 열어놓겠다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는 100% 확정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남아있죠. 무슨 변수가 남아있습니까요? 이제 7월달 인플레 지표가 이제 9월 중순에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9월 초순부터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게 지난번 생산자 물가가 8월달에 지금 나쁘게 나왔다 했잖아요. 네? 8월달에 발표된 게 7월달 인플레 지표가 이게 그러니까 더 악화되면은 더 나빠지게 되면은 그리고 고용 지표는 근데 예를 들어서 크게 더 나빠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개선되거나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연준은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져. 예? 그러니까 지금 추세는 결국 뭡니까요? 인플레 지표는 그냥 안정성을 6월 정도로 그냥 이게 지속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예?
3% 안팎에서 그냥 지속되고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고용지표는 더 나빠져. 그러면은 100%로 인하하는 겁니다. 100% 인하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용 하방 위험이 그렇게 크게 오히려 개선되거나, 만약에 지금 추세하고 달리 인플레 상방 위험이 그러니까는 확 증가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연준은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빠집니다. 근데 이 가능성을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지금 봉착한 이유가 뭡니까요? 제가 코로나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 이후와 이전과 달라진 거는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고인플레이션 시대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정돼가지고, 예? 안정됐던 시기란 말이에요. 돈을 그렇게 풀었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던 시기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생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충격은 무엇에서 비롯된 겁니까? 제가 늘 표현하듯이 비경제적인 충격이죠.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는 게 이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잖아요. 예?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비경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생긴 인플레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예? 그 당시에도. 그렇죠? 그럼 지금은 뭡니까? 지금도 뭐냐면 이 관세 때문에 그거 생기는 거잖아요. 관세.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관세잖아요. 관세. 관세라는 것이 지난 그러니까 20년 넘게 그러니까 유지되던 것을 지금 완전히 뒤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하나의 저거잖아요. 충격이잖아요. 네? 트럼프 리스크잖아요.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비경제적인 충격이니까. 경제적인 충격은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대충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그러니까 전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그게 되게 맞아요. 또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 고관세 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우리가 이거 언제 예상을 했습니까? 지난 한 세기 동안에 90년대 중반 이후에 세계화 시대 속에 살았잖아요. 그 시장을 더 개방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아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완전히 지금 탈세계화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계 무역 질서, 경제 질서에 그러니까 급격한 어떤 근본적인 변화잖아요. 네? 시스템의 변화잖아요. 시스템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의해서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 모호한 입장을 열어놓는 이유가요. 네? 모호한 입장을 열어놓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도 표현도 봤어요. 메이 워런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조정에도 그러니까는 조정을 보증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 정도를 열어놓은 거죠. 반드시 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이게 데이터가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데이터가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판단을 굉장히 하기 힘든 거예요. 판단을. 네? 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이제 입장이 뭐냐면은 보여주는 게요. 2020년도부터 연준의 통화정책에 우리가 물가 목표제를 우리가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통화정책을요. 연준이 그 물가 목표제를 우리가 그 2020년 이전까지,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요, 유연한 물가 목표제였었습니다. 영어로는 Flexible Inflation Targeting이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평균이라는 말을 집어였어요. 2020년에.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뭐냐면은 유연한 물가 목표제라는 거하고 평균자를 집어온 거하고 차이는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평균으로 보는 거는요.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가 2%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잖아요. 2%만 높아졌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이렇게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갑자기 긴축으로 바꾸지 않겠다 이거예요. 좀 뭐냐면 이게 한 1년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목표치를 벗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1년 정도는 2%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2%가 관리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이게 평균인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 기간을 그러니까는 물가 목표치에서 벗어나거나 하락하는 것을 그러니까 허용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2020년 도입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2021년 봄부터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갔는데 연준은 언제부터 금리를 올렸습니까? 그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3월부터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준 뭐 하냐고 막 그럴 때 그때 뭐라 했습니까? 파월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템포러리 일시적인 걸로 본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월이 굉장히 막 욕도 먹었잖아요. 예? 실기를 하고 있다. 예? 그렇죠. 그때 뼈아픈 이 비난과 비난의 화살을 자기가 맞은 그런 실수를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다시 이거를 그러니까 옛날처럼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요? 보다 더 그러니까는 물가가 그러니까 목표치를 오랫동안 벗어나는 걸 용납 못하겠다 이거죠. 용납 못한다 이거죠. 이걸 이제 곧 이제 방향을 전환하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뭐냐면은 인플레 지표가 지금 3% 지금 이렇게 3%선 2%가 아니라 3%선에서 지금 이렇게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지속된다면은 더군다나 8월 달에 S&P 글로벌 PMI가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연준이 그리고 고용은 또 그다음에 S&P 글로벌 PMI가 보여주듯이 고용이 만약에 더 다시 또 개선되는 방향으로 바뀐다거나 하게 되면은 연준은 스텝은 꼬이는 거죠. 물가도 안 잡혔는데 고용도 그렇게 더 악화되지 않고 있어. 근데 금리를 인하하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는 이게 보니까는 금리 인하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연준에 그러니까 굉장히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스텝이 굉장히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변화가 지금 왜 생기고 있느냐? 제가 뭐랬습니까? 비경제적인 충격의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과거의 인플레이션과 달리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는 전통적으로 모든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명한 통화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비경제적인 충격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의 효과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많이 일어나면 긴축을 하면 된다. 반대로 하면 풀면 된다. 이런 식의 교과서적인 논리가 비경제적인 충격에 따른 인플레 시대에는 이게 그러니까는 맞아떨어지기가 힘들다 이거죠. 운영하는 게 자체적으로 힘들다 이거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다시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앞에서 그랬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비유적으로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연준의 FOMC 7월 FOMC 회의에서 아주 소수지만은 자산 가격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산 가격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고민을 해야 될 고민하기보다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시켜야 될 요인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거는 뭐냐면요. 자산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 하이힐드라는 게 뭡니까? 하이힐드라는 것은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수익 스프레드, 격차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되게 신용등급이 높은 그러니까 금융상품,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경우요. 이런 것들은 안정성이 높다 보니까는 수익률은 낮잖아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리스크하고 수익은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 고수익은 그러니까 고수익은 고위험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은 그러니까 가려면 반면에 수익을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위험성이 높은 상품들, 회사채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투기성이 좀 있는 이런 회사채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수익률이 높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에 비해 가지고 아니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 비해 가지고 좀 중소기업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한 금리를 많이 줘야지만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이게 바로 뭐냐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해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요. 금융위기 전에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전에 얼마까지 떨어졌었으면요, 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1.7% 이 차이가, 그러니까 격차가 1.7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저기 뭡니까, 기업체 좀 투기 등급이 좀 위험성이 높은 회사차 같은 경우가 만약에 3% 정도 됐다면은 미국 국채가 한 1.3%인데 회사차 같은 경우 투기 등급은 한 3%뿐이 안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요. 평상시에는 한 5%, 7% 이렇게 됐던 것이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채권하고 안정성이 낮은 채권하고 간에 이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사람들이 시장의 위험에 대해서 시장의 위험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돈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요?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막 돈들이 유입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돈들이 유입된다는 얘기잖아요. 금융위기 직전에 이것이 1.72%포인트까지 이게 차이가 쭉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오른쪽 부분의 그림을 봐보세요.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최근에 조금 올라갔지만은 1.6 안팎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내려와 있다 이거예요. 돈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험성 상품에 많이 그러니까 유입되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위험 추구하는 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높아진 상황이다. 네? 위험 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제 금융위 바로 직전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비교할 때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와 더불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과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별로 이제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투자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주식과 암호화폐가 밀접하게 관련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지금 우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하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는 지표일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되게 이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체인데 이 기업이 이제 갑자기 유명해진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이에요. 상장 기업입니다. 네? 상장 기업이에요. 시장에 비트코인을 최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는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가 이 기업의 가치를 더 지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그러니까는 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기업의 주가는 뭡니까요? 그 기업의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어느 정도 연관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기재부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그 지표를 잘못 깨가지고 주가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 가격하고 기업의 장부 가치하고 해프닝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 시장 가치, 네?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하고 이 상관성을 봐보세요. 상관성이 97%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주가는 비트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요. 네? 비트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요, 항상 탐욕이 지배합니다. 탐욕이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기업이 소위 말해서 이제 순자산 가치 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플 오브 MNAV, MNAV라고 이렇게 우리가 써 있는 게 이게 뭐냐면요. M이 멀티플, 배수라는 얘기죠. 몇 배가 되냐는 거고, NAV는 뭐냐면 Net Asset Value, 순자산 가치입니다. 순자산 가치요. 기업이 그러니까는 기업에는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잖아요. 근데 자산하고 부채를 뺀 나머지를 순자산이라고 할 게 아닙니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대비해 가지고 순자산은 되게 뭘로 결정되겠습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하나의 순자산이잖아요. 이거 대비해 가지고 2.5배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기업 주가로 평가된 이제 그 가치가 2.5배가
2.5배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주식 발행도 하지 않고, 추가적인 주식 발행도 하지 않고, 그러면 주가를 더 떨어뜨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일값을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이 주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자산을 매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신용 발행을 하는 거죠. 회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비트코인 보유 가치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결정되도록, 안정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이 기업이. 네? 그 얘기 이제 그렇습니까요? 이왕이면은 자기들 기업의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싶을 게 아닙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하고 관계없이 이걸 끌어올리고 싶을 게 아니에요. 기업들은요. 주가를요. 근데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돈을 확보해가지고 이걸 더 그러니까는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주주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그러니까 이 보유 주식량이 더 많아야 될 게 아닙니까? 많아져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 탐욕이 생긴다고. 탐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설정했던 기준을 완화하는 거야. 이게 바로 탐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 속에서는 지금 소위 말해서 위험해지고 주가도 굉장히 가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예? 그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가치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을 거의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운용되도록 했는데 이걸 그러니까 완화시킨다니까는 굉장히 짜증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이크로 스트레치 기업이 곧 9월 달에, 지금 시장에서 9월 안에 S&P 500 지수에 편입될 전망입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기 편입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량 기업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기업 지수에 대해서 연금이라든가 많은 그러니까 펀드들이 여기 자동적으로 여기다 투자를 해요. 네? 일반 국민들이 바로 뭡니까요? 비트코인 가치하고 그러니까 연동되는 거야. 자신들의 가치가 자기는 주식만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아무런 연결이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크잖아. 예? 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변동성에 일반 사람들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많은 돈들이 거기에 그러니까는 노출되어지는 거죠.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스트레치 주가가 막 폭락할 게 아닙니까? 같이요. 폭락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러니까는 투자한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는 이 기금들,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위험성이 더 커지는 요인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지금 하나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암호화폐 이런 문제가.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준의 위원 중에 한 분이 자산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일종의 경고 사인을 낸 이유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가지고 월가가 뜨거운 반응을 보였어요.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근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가의 주식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가 연출됐던 이유는요. 마지막 금요일날만 빼놓고 연출됐던 이유는 바로 뭐였습니까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AI 거품론입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의구심이 생기면서 이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거를 지배하는 것은 AI 기반의 그러니까 빅테크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제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했었어요. 30한 4% 정도 차지한다 했잖아요. S&P 500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같이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되게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게 되게 뭡니까요? AI 문제잖아요.
AI 기반의 문제잖아요. 근데 AI의 거품론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요? AI 이걸 도입했는데 별로 돈을 못 벌어. 투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AI 거품이 없어집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 금리 내린다고 해서 AI 거품이 갑자기 사라지냐고요. 저는 그래서 금리 내리는 효과가, 금리 인하의 그러니까는 이 가능성이, 효과가 오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야.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건데, 엔비디아의 주가를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끌고 다니는 것은 주로 매출액, 성장 가능성이잖아요. 되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플랫폼 기업들도 그랬었고, 과거에 지금 소위 인공지능 기반 기업들도 되게 성장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되게 주가가 형성되어 오는 거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가지고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 엔비디아가 이 나스닥이 굉장히 올라가던 무렵에 주로 그걸 주도했던 게 엔비디아가 되게 주도를 했는데,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엔비디아가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이 하락한다 했잖아요. 더 많이 하락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여전히 뭐냐면 성장도 하고 있고 수익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그러니까는 반대로 변할 때 엔비디아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네? 우리 기업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저 기업은 굉장히 탄탄하다고 할 때 시장이 하락해도 우리는 안 떨어져. 왜? 우리는 수익도 잘 내고 있고 성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도 지배하는 거니까요. 시장의 저거를.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팔란티어라고 있죠. 요즘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팔란티어라고 AI 데이터 분석 업체로 이게 갑자기 부상한 기업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이게 떴습니까요? 챗GPT 등장하면서입니다. 챗GPT 등장을 전후로 해가지고 소위 엔비디아도 굉장히 뜨기 시작했고 팔란티어도 뜨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AI 모델이 그러니까는 AI 모델에 있어서 진보가 이런 변화를 지금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2022년 말에 그러니까 나오고 챗GPT가 그러고 나서 23년도부터 다시 이게 주가가 반등하는 하나의 저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팔란티아의 주가가 이게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에 비해 가지고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팔란티아 주가를 한번 봐보세요. 팔란티아 주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최근에 빠르게 이제 증가를 했죠. 증가했는데 팔란티아 주가가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녹색 그린 색깔 186.96이 있고 빨간색 158.74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AI 버블이 그러니까 AI의 거품이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게 떨어진 안에 저겁니다. 떨어진 거야. 8월 8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주가가 15% 이상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팔란티아가 대표적인 저건데, 네? 짧은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좀 넘는 한 2주 정도 사이에 15% 이상이 떨어졌으니까요. 네? AI 주도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부상됐던 주식이요. 지금 뭐냐면 AI에 대한 거품이 이제 깔려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왜 그런 겁니까요? 이걸 불짚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GPT가 5.5를 발표했잖아요. 5.5. 5는 이제 옴니의 저를 약자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GPT는 4 모델이 됐잖아요. 4 모델이요.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 IBM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할 때 뭐 그걸 인텔 저 시리즈로 그랬습니까? 뭐 386, 486 막 이렇게 갈 때처럼, 예? 이 시리즈로 갈 때. GPT-4를 그러니까 쓰다가 이제 5가 이제 발표했는데, 이 5를 이제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챗GPT 5가 나오기 전에도 GPT-4의 아류들,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컴퓨터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하드웨어 기준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386 DX 뭐라고. 근데 이게 이제 좀 R급으로 이제 그러니까 486은 아닌데 좀 이제 조금 개선된 386보다 조금 개선된 거 했을 때 S자를 붙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GPT-4의 R들로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4.1 이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는 5라고는 못 붙이겠고, 그러다 보니까 4.1, 근데 4.1 미니, 네? 그 다음에 5.4 미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왔던 것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니까는 기존의 GPT-4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GPT-5를 딱 보고 나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4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야. 본인들은 그러니까 과거의 거는 대학원생 수준이라면 이건 박사급 수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홍보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써보면서 평가를 전문가들이 써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실망감을 드러냈죠. 실망감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5를 붙였느냐 했을 때 제가 추정할 때는요. 여기 이제 투자자들 있잖아요. 돈을 이제 투자한 사람들. 돈을 투자한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기를 원하잖아요. 수익을 많이 내려면 가격을 높여야 되거든요. 가격을 높이려면은 모델이 그러니까 보다 더 개선됐다는 것이 성능이 이게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투자한 자본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러니까는 좀 더 그 나은 상품을 그러니까는 시장에다가 좀 내놔라 하는 이런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네? 작용을 하죠. 그러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4하고 5는 이게 혁신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챗GPT가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까는 무슨 거기 혁신이 별로 안 보여. 혁신이 안 보여. 그리고 야 이거 4 나온 다음에 5가 제대로 이게 5로 넘어가는 단계가 지금 시간이 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뭐냐면은 AI 모델이 진보를 하는 데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우에 이제 표현을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AI 버블 형성을 심지어 뭐냐면 샘 알트만조차도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AI의 거품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그러니까는 주식시장을 이렇게 짓누르면서 쭉 이제 하락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파월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을 9월달에 열어놓으면서 갑자기 이제 반등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그 이전에 하락했던 요인이 금리 때문이었나 이거예요. 금리를 인하 안 한다고 해서 그걸 지금 한 거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었어도 7월 FOMC 회의에서 그러니까는 동결하면서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효과가 금리 인하 효과가 이게 주식시장을 크게 구원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AI 모델의 정체 속에서 소위 말해서 테크에 대한 셀오프가 이 매도가 확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많이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향상에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것이 챗 GPT 5를 본 사람들이 전문가들에서 그런 그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는 이게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니냐.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MIT에 난다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저희 말해서 AI 에이전트를 이제 그러니까는 만들려고 하는 연구소인데 난다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제 뭐냐면 생성형 AI,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게 이 생성형 AI, 저희 인간의 지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에이전트 모델이 이제 기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고서에서 보니까는 이들이 그러니까 많은 AI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는 기업들을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는 생성형 AI 도입을 이제 추진한 기업들의 95%가 실질적인 성과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얘기 이제 나왔어요. 발표가. 성과가 실현된 기업들도 대부분이 뭐냐면은 저가치 업무로 분류되는 가치가 낮은 업무. 그래서 주로 예주화시켰던 그런 직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 호텔 같은 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호텔을 겨하는데 호텔의 핵심 이 청소시키고 뭐 이런 건 핵심적인 저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예주화시킬 수 있잖아. 청소 업체한테요. 뭐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원 서비스, 간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기업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업무 절감에 좀 효과가 있었더라 이거예요. 업무 절감에 그런 부분들은. 근데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러니까 성과를 못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이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AI 모델이 그러니까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오피스 업무 절감에만 효과가 좀 있었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MIT의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는 시장에는 더군다나 AI 거품론이 점점 확산돼가는 분위기 속에서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 속에서 금요일날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뚝 나오면서 어떤 0.25% 정도로 나오면서 왜 0.25%로 그랬습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는, 네? 않았으니까는 이게 이제 그 정도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하고 트럼프 진영에서는 굉장히 여전히 기분이 나쁜 거죠. 크게 내리기를 바라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